제가 KBS의 정용실 아나운서입니다. 정용실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인문학으로 산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가장 준비해놓은 비장의 카드는 항상 마지막에 꺼내는 법이죠. 마지막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넘겨주실 발칙한 인문학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4명의 디렉터가 같이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발칙한 인문학이 과연 뭘까? 저 혼자 고민을 해보다 사람에 관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너무 그 주류의 다른 강의들은 대부분 그 주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비주류 본능, 우리 안에 사실은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것도 그리고 주류가 아닙니다. 항상 비주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제가 장석주 선생님의 비주류 본능이라는 책에서 문장을 좀 인용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해주세요. 왜 돌리세요? 네. 세상을 바꾸는 건 주류가 아니다. 자기 희생도 마다하는 비주류들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금기에 대한 도전, 또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야성, 예리한 감수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부정과 회의,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이번 시간에 꺼내 보시라고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앞으로 시대에 사실 때는 이런 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오락 프로에도 나오지도 않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기 프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나운서라 쟤는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비주류 프로그램들을 주로 진행하면서 문화 프로 그리고 책 프로 이런 거 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하다 보니까 다른 주류 프로그램 하던 사람들은 한 30대면 다 퇴출되는데 저는 우연히 운이 좋아 비주류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계속 퇴출 안 당하고 어떻게 계속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류만이 길이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만이 살 길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요. 오늘 그렇게 주제 잡아봤고요. 자, 넘겨주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미술 분야의 최고의 강사로 꼽는 임근준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왜 댄스 파티라고 제가 처음에 정했냐면 처음에 음악도 좀 같이 해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댄스 파티라게 다 주저앉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댄스 파티 같은 그런 기분으로 즐거운 파티 기분으로 오늘 같이 한번 미술에 대한 걸 좀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기를 한번 오늘 깨보는 어떤 금기를 깨는 건지 한번 같이 그림과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겨주시면 임근준 선생님 옆에 물론 앉아 계시지만 제가 사진을 제 맘대로 골랐습니다. 주신 것 중에 인상적이죠? 어디 누워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골랐어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편안하게 누워 계신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임근준 선생님 요즘에 강의 아르코 극장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미술 관련 강의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신데 오늘 이런 시간을 이렇게 공짜로 맞이하시기가 어려운데 오늘 잘 오셨고요. 어떤 그림들이 오늘 나오게 될지 제가 미리 좀 도판을 좀 봤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에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근준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네. 저도 강의 들으려고. 저는 원래 우리 정용수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진행만 네, 제가 호스트로 앉아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네. 호스트가 아니라 손님으로.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술평론가 임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뭐랄까요? 좀 우울한 얘기예요. 그 시대가 바뀌어서 현대 미술의 성격이나 동력학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내용에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대 감소 시대의 이제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데요. 당대성이라고 하는 과거 현대 미술계의 어떠한 시대 성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현대미술계에서 시간 감각이 어떻게 변환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사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대 미술에서의 현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영어로는 모던 아트가 현대 미술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시대성이라고 하는 건 현대성, 모더니티죠. 그러면 이 모더니티를 처음으로 미술에 갖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지면 뭐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술계에서 미술사 연구에서 합의가 된 사람은 바로 인상파 미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폴 세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잔이 활동한 시기는 19세기 말이니까요. 미술에서 현대라고 하면 19세기 말에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뉴욕에 이제 놀러 가시면 모마에 가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뉴욕 현대미술관에 컬렉션 가이드가 있죠. 한 350점 정도를 안내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맨 앞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작품이 바로 폴 세잔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9세기 말부터 모던이면 현대가 너무 길잖아요. 지금 오늘 이 현대 그리고 19세기 말도 현대 오늘 이러면 말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모던이라고 하면 원래 모던이라는 말은 이제 모도라고 하는 MOD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모도는 바로 오늘의 바로 지금의라고 하는 뜻인데 19세기 말에 우리에게는 지금 바로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개념들이 이제 분절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성이 맨 처음에 인상파로부터 발현해서 그 이후로 흘러내려오는데 언제 하나의 분절점을 끊었느냐? 뭐 1차 세계대전도 중요한 기점이 되었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현대 미술, 모더니티를 추구하는 미술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이제 터지기 전까지 양차 대전 사이에 특히 1920년대에 아방가르드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 1차 세계대전을 끊어서 또 뭐 성격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대신 1945년도에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성격이 판이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아방가르드 미술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럽 사회는 어쨌든 계급 사회이고 계급 사회에서 미술가들이라고 하면 원래는 중인 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예술이 작동하는 방식도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건 사실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유학을 가시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유명한 디자이너 밑에 도제로 들어가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월급이 없어요. 네, 차비하고 뭐 이런 기타 진행비 정도만 나오고 부려먹습니다. 네, 굉장히 본관적이죠. 그리고 뭐 2년, 3년 도제로 일하면 그제서야 이제 너는 내 제자다라고 하는 증서를 주는데 이것만을 갖고 미끼로 갖고 괴롭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학 제도 안에서 행해하는 것도 봉건 시대의 성격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는 그런 게 없죠. 전통이 없어요. 미국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였고 유럽에 비하면 전통적인 중인 계급의 스튜디오 시스템이 있고 귀족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하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예술이 대학교 제도 안에서 마치 학위 논문을 쓰듯이 하나의 혁신을 이루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번에 또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 발표를 하는 굉장히 학구적인 스타일로 변화하게 되었죠. 그래서 분명히 창작 양식도 다르고 또 예술이 사회에서 행하는 기능도 달랐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대의 젊은 미술가들을 호칭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새로운 시대 구문의 부분을 만든 것이 포스트워 모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후 모던이죠. 자, 근데 1945년 이후에 전후 모던이 처음에 젊은 미술가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 새로운 흐름을 시간이 또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970년대 넘어오게 되면 어때요? 1960년대 말에 68년 학생혁명이 파리에서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69년도에 6월에 동성애자 혁명, 수돗물 폭동이 일어나고 또 마찬가지로 여권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70년대에는 미국 사회가 자유주의로 확 흘러가게 되죠. 그와 동시에 사회 경제 구조에서도 이제 생산, 제조업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소비, 유통 위주의 후기 산업 사회로 사회가 변화하게 되자 이제 1970년대 중반에 다다르면 현대 미술의 성격도 판이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미술이 폴 세잔 19세기 말부터 추상성을 추구해서 점진적으로 추상화의 도를 더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그 정점이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의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은 하얀 화이트 큐브 갤러리 공간 안에 조각이 되는 조건으로서의 조각이 뭔가, 회화가 되는 조건으로서의 회화가 무엇인가를 묻는 단일한 재료의 숭고미를 갖지 않는 물질로서의 추상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거기까지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누리 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때 이 다음번에 젊은 세대 애들이 작품에선 더 이상 읽어낼 수 있는 기호가 없으니까 갤러리 공간을 공격하게 되고 그것이 제도 비평, institutional critique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싫은 사람들, 미술관이 갑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뛰쳐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미술, earth art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번에 비로소 1975년, 1970년대 후반에 다다르면은 미술의 이미지가 돌아오게 돼요. 자, 1970년대 중반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미술계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현대 미술계가 사회 밖에서는 후기 산업 사회가 와서 굉장히 많은 광고 이미지들이 무차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규제 법률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뭐 이제 랄프 네이더 같은 사람들이 소비자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규제들이 도입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갤러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화이트 큐브 안에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추상이 존재하고 읽어낼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때 주류는 미니멀리즘, 제야미술이 컨셉추얼리즘, 개념 미술이니까 역시 개념 미술에도 이미지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뭔가 대조가 일어나죠. 사회 밖에는 이미지, 광고 이미지가 넘쳐나는데 미술관 안에는 볼 게 없는, 읽어낼 게 없는 난해한 현상학적 장소성을 추구하는 추상미술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갑갑함을 느낀 새로운 젊은 세대들, 1950년대생, 중반생, 후반생 젊은 작가들이 이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은 광고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한 요소들만은 차용을 해서 자기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유, appropriation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현대미술의 수많은 이미지가 넘쳐나는 건 바로 이 세대의 작가들의 이 세대의 작가들이 새로운 현대미술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뭐 신디 셔먼이니 로버트 롱건이 하는 소위 그림들 세대, Pictures Generation이라고 하는 작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미술하면 어때요? 대중문화의 어떤 요소를 차용을 해서 재활용하고 인스톨레이션을 만들고 뭔가 복잡다단한 현대미술하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그 이미지는 1970년대 중후반에 등장을 해서 80년대의 주류로 떠오른 새로운 양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97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컨템포러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동시대의 혹은 당대의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뜻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영문 이름을 뭘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모던이라고 하자. 그래서 한동안 모던이라고 썼었지만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백남준 선생님께서 야, 모던은 옛날 개념이니까 컨템포러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동안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영문 이름은 모카였습니다. Museum of Contemporary Art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컨템포러리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이. 덕수궁 분관 같은 경우는 근대미술, 우리나라의 식민지 시절에 등장했던 미술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이름이 바뀌었죠. 물론 배순은 관장님 시절에 서울관 공사에 들어가면서 새로 CI, MI라고 부르죠. 뮤지엄 아이덴티티를 마련해서 울이라고 정체불명의 이름을 마련했다가 이제 배순은 관장이 퇴진을 하면서 역시 그 새로운 말도 안 되는 아이덴티티는 기각이 되었고 현재는 뮤지엄 of 모던 앤 컨템포러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MMCA로 이름이 결정이 나서 새로운 로고 차이까지 완성이 되었죠. 물론 일자는 약간 어렵긴 합니다. 음카도 아니고 MMCA 입에 딱 붙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뭐 묘사,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맨 처음에 19세기 말에 현대 시작됐고 양차 대전 사이 아방가르드 나왔고 45년에 끊어지면서 포스트워 모던, 전후 모던이 나왔고 1975년 이후부터가 컨템포러리, 당대성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대성과 현대성은 어떻게 다르냐? 자, 현대성의 시대의 현대인들은 어떠한 시간 감각을 갖고 있나 하면 바로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현대인이 서 있고 내 뒤에 과거는 무엇이냐? 그건 전통이에요. 전통이라고 하는 건 단지 과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와 미래에 비추어서 봉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역사가 진화한다고 믿는 게 현대인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를 전통으로 박제화하고 거기에 오늘을 비추고 그리고 과거를 해석을 해서 역사를 해석을 해서 역사의 진보의 방향을 놓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토피아의 목표점이죠. 소실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현실에서 나와 입장에 다른 혹은 우리가 진보에 나갈 수 있는 역사의 진보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타파하고 투쟁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개념. 역사를 정반합으로 이해하는 유물론적 역사관. 이 바로 현대인들 과거의 것이었기 때문에 모더니티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전통과 바로 지금이라는 개념과 또 그리고 이상향으로서의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시간 감각이 맞아 떨어져야 모더니티가 유지가 됩니다. 자,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SF 소설을 쓰거나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미래는 유토피아로 이상향으로 그려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역사의 진보나 뭐 미래가 찬란할 것이다 이런 말들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역사의 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기각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기각된 때가 바로 197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는 68학생 혁명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포스트 모던 철학가들이 등장을 해서 시간 감각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되어서 현대인들의 투쟁적인 역사관이 기각이 되죠.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유토피아로서의 미래를 이상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래로 이상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현재가 다양하게 존재하게 돼요. 그 다양성을 담보하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원을 찾게 되는 건 뭐냐? 역사의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과 디자인의 특징들은 과거에 우리가 봉건적인 걸로 기각해버렸던 장식주의 요소들을 우리가 다채롭게 재활용하고 재정의해서 유희적인 조형의 게임을 벌였던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림을 현대미술로 치면은 컨템퍼러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상실하는 건 미래예요. 자, 그러면 어떻느냐?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SF 소설들은 미래상을 그려서 확실하게 미래상을 놓고 각 국가들마다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들을 겨루어 왔죠. 그런데 어때요? 19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에 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종류의 디스토피아로서의 SF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영화도 나오고요. 그때 등장한 불길한 미래로서의 이미지를 다룬 사이파이 소설들의 경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것들은 좀 사이버펑크, 새로운 다른 요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날 영화나 만화에서 보게 되는 미래 이미지는 어때요? 굉장히 오래된 이미지들이죠. 사실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옛날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변주되어서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1세기에 넘어오면 미래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그리고 상상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1970년대 중반에 컨템퍼러리 때 미래를 놓고 투쟁하는 동력원, 기본적인 기제가 사회적 기제가 파괴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컨템퍼러리에서 여전히 과거는 우리에게는 재활용할 만한 어떤 보고로서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 1975년부터 유지가 되어 왔던 이 당대성의 시간 개념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간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자, 일단 1975년 이후에 등장을 했던 젊은 미술가들도 이제 젊지 않아요. 50년대 중후반 작가들이면 뭐 요즘 뭐 대학교 학부형도 아니죠. 이미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지금 취직이 안 돼갖고 그런 따님들의 아버지 어머니실 거예요. 지금 뭐 대학교 학부형들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386세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이미 준 할저씨 세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 개념이 많이 흘렀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문제에서만 봐도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당대성의 시대의 작가들과는 달리 이 당대성의 작가들,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시대의 작가들은 과거의 모더니스트 작가들이 만들어놨던 성과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들의 투쟁에 에너지를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납작해진 상태에서 다음번 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젊은이들 세대가 지금 현재 2010년대 상황에서 미술의 게임을 벌일 때 컨템포러리의 방법론으로 그대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어떠한 점이 가장 크게 다른가 하면 20세기와 21세기가 맺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20세기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20세기가 열리자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펼쳤습니다. 19세기의 작가들, 과거에 존재했던 19세기의 유명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전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1세기의 젊은 작가들은 전시를 하면 20세기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한 자리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앤디 워홀 죽은 지가 얼마 오래됐습니까? 여전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대리인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앤디 워홀 작품을 돌려서 여기저기서 전시를 꾸리고 심지어 요즘 아트페어를 보면 예를 들면 예고시안 같은 갤러리에서는 앤디 워홀 파운데이션의 허락을 받아서 기존에 존재하는 실크스크린 판들을 합쳐서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 놓고 유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죽은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예요. 미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문화 분야에서 마찬가지죠. SNS 이러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 HD나 유튜브나 각종 이런 미디어 환경들이 과거를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 앞에서 재현해서 보여주게 되면서 20세기는 점점점 더 생생하게, 특히 20세기 후반은 역사에 이렇게까지 잘 다큐멘트된 시대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들어진 문화 예술 성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우리 앞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망각을 통해서 사라졌던 19세기와 달리 20세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력 장치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20세기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실험들, 성과들과 21세기의 여러분들 세대가 만들고 있는 것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죠. 한 자리에서 동시에 비교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아예 이걸 19세기는 과거, 전통으로 해서 박제화하니까 동시에 비교할 만한 아이템 자체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20세기가 영원히 우리에게 레퍼런스로서 활용돼야 되는 시대. 우리가 음악을 만들건 드라마를 만들건 뭘 하건 20세기는 늘 우리에게 참조의 대상이 되는 괴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술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는데 90년대 중반부터 미술계가 굉장히 방만하게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작가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미술대학교 정원이 수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술대학이 없던 대학교들도 과감하게 미술대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길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건 올드스쿨 세대한테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왜냐?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졸업을 하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지방대에 새로 미술학교가 생기면 교수로 부임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자리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어때? 다 꽉 찼죠. 학생들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디자인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졸업하는 학생만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이 넘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90년대 초반에 어떻습니까? 이 세처 정부에서 80년대에 제조업, 석탄공업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청년들이 갈 곳이 없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직업학을 갈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뭔가 사회에서 혁명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기존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인 계급들이 가던 영국에서 미들 클래스라고 하면 단지 중산층은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도 미들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신이 미들 클래스예요. 왜냐? 거기 아직도 귀족 제도가 있잖아요. 왕족이 존재하고. 자, 원래는 미술 학교에 미들 클래스들이 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계급 아이들을 받아서 버퍼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 유명 작가를 만들어서 성공담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YBA였습니다. YBA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어떠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 YBA의 미술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YBA라고 하는 인위적인 발행 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학교를 늘려가고 학생들을 다 받아들였죠. 정원을 줄이진 못하잖아요, 되게. 정원은 멀쩡히 학교는 불러가야 됩니다. 학교 교수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 누가 메우고 있느냐? 영국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죠. 한국과 중국과 인도와 기타 등등 중동에서 온 학생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겁니다. 즉 유학생 장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영국의 미술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디자인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붕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보면은 그런 영국 쪽 학교 같은 경우도 입학 설명 같은 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전 세계가 그래서 공급이 과잉이에요. 또 하나 미술계의 범주가 넓어져서 예전에는 북미와 서유럽 이 현대 미술의 동네였습니다. 나머지 동네는 제3세계로 간주됐어요. 그 제3세계 출신 작가들은 결국 예술가로 활동을 하려면 본령, 예술의 본령인 파리나 뉴욕이나 베를린에 와서 활동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새로이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한국, 일본은 이미 60년대, 70년대에 편입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중동, 인도 이러한 국가들에서 새로이 비엔날레 제도를 만들고 현대 미술계를 형성을 하고 미술관 제도를 만들고 현대 미술계 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현대 미술계의 영역이 넓어진 거죠. 마치 음악 시장에서 월드뮤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한동안 시끄러웠듯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서는 메이저리그가 따로 있잖아요. 미술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대 미술은 월드 아트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고 아예 그 지형이 재편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95년도에 광주 비엔날레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회 일원, 국제사회 일원이 되고자 노력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 국제 비엔날레가 지구상에서 몇 개인가 하면 90개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 작가 입장에서는 비엔날레용 아트를 만들어서 한번 투어를 돌기 시작하면 어때요? 90개 돌려면 몇 년쯤 걸릴 것 같습니까? 90개 다 초청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명 비엔날레 투어 돌기 시작하면 짧으면 7, 8년, 길면 10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 아이템만 있으면. 비엔날레용 작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이디어가 있고 비행기값만 줘서 내가 오면 작품 지원비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새로이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리서치하거나 모으거나 해서 인스톨레이션 아트를 만들고 그것이 지역 베이스라고 해서 지역의 어쨌든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 프렌들리한 이런 작업들을 만들어서 언어에 좀 나고 그 작업은 내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운송비는 안 되고 손 털고 떠나면 되는 종류의 작업을 비엔날레용 작업, 페스티벌 아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무지개 있어요. 왜냐?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자, 비엔날레 만들어지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대안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 그리고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 거주 스튜디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많은 과잉 생산된 예비 작가들 혹은 신인 작가들을 사회가 껴안을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수가 많은가 하면 예전에 비하면 거의 작가의 수는 0 하나가 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트페어만 해도 전 지구적으로 수두룩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아트페어가 바젤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입니다. 아트 바젤에 참여하고 있는 갤러리가 300개예요. 근데 그 300개 리스트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는 갤러리 가운데서 몇몇 갤러리만 심사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트 바젤이에요. 그럼 300개 갤러리가 각각 대표 작가들을 가지고 있겠죠. 전속 작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충 숫자가 나오죠. 자, 전 세계 뮤지엄은 얼마나 많으냐? A급 뮤지엄, 정말 훌륭한 컬렉션과 상당한 예산과 이제
뭐 자신만의 이제 미적 뷰를 가지고 큐레이팅을 해 나가고 있는 미술관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각 미술관들마다 젊은 작가를 갖고 개인전을 돌리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명 미술관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었다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작가의 수가 되게 나오죠. 1년에 뭐 젊은 작가의 개인전을 각 미술관마다 3회, 4회 최소한 열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사람들도 숫자가 나오죠. A급 갤러리들이 전 세계에 300개 정도 있는 셈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중요한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열고 활동하는 유명 작가가 누가 있습니까? 양혜규 씨 정도죠. 그러면 어때요? 양혜규 씨 정도의 큰 작가, 우리나라 양혜규 씨 같은 작가가 해외 뮤지엄에서 전시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일간지 기사가 이렇게 실리잖아요. 네, 호평을 받았다 이러고.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1년에만 1000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저 어떠한 예술 분야도 이렇게까지 과잉은 아니에요. 네. 현대음악에서 진은숙 씨 같은 A급 컴포저 작곡가가 우리나라 지구적으로 몇 명이 존재하면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소설상을 타고 활동하는 젊은 소설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 20명 정도 되죠. 20명이 이상 정도 돌려막고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술은 안 그래요. 정말 라이프치히 화파라고 하는 1파만 해도 거기 동네에 40명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미술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다들 먹고 살기 바쁩니다. 미술계는 지금 어쩐지 2008년까지 호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었어요. 자, 하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2008년도에 온 다음에 주요 갤러리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전속작가 제도가 없어지고 전속작가로서 소위 팔리는 그림들, 아트페어용 아트를 만들던 젊은 작가들이 다 실종되었죠. 왜 그러느냐? 미술시장은 뭐 한동안 신문에서도 미술품으로 투자해서 돈을 엄청 번다 이렇게 떠들었지만 그거 거짓말이에요. 미술시장에서 경매라고 하는 거는요. 한 작품이 이걸 사겠다는 부자 2명만 있으면 얘는 값이 무조건 뛸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재화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작가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전속 작가가 어떤 유명 갤러리에서 계약을 맺어갖고 이 작가의 만약에 100호짜리 그림이 뭐 3천만 원이야 라고 해서 가격을 형성해놓고 팔렸다. 자, 근데 불황이 왔다. 이 작가께 안 팔린다. 불안감을 느낀 콜렉터들이 갖고 있던 것을 시험 삼아 경매에 내놨더니 1000만 원에도 유찰이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작가의 그림값은 0원인 거예요. 자, 만약에 500만 원이면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이 작가는 자, 이제부터는 제 이 시리즈가 500만 원입니다로 깎아팔 수 있느냐? 아니요, 그림을 못 깎아요. 청바지라고 하면 10만 원에 팔던 게 안 팔리면 그냥 다음번 시즌에 새로 찍은 청바지를 5만 원에 팔면 되잖아요. 미술은 그럴 수가 없어요. 미술은 상징 자본으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한 번 시장이 붕괴된 작가는 영원히 미술 시장에서 퇴출. 유명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가가 죽었는데 가족들이 좀 무식해갖고 우리 이제 돈 좀 벌까?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해갖고 갖고 있던 그림을 한꺼번에 미술 시장에 내놔서 이 가격대가 폭락을 하면 다시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일들이 존재해서 소위 88만 원세에 대해서 아트페어용 아트를 만들어서 한동안 신문에 나왔던 한국식 하이퍼리얼리즘, 포토리얼리즘 화가들은 지금 다 미술계에서 퇴출됐습니다. 그야말로 손가락 빨고 사는 거죠.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비 구조로 인력과 재능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대 미술에서 혁신과 실험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왜 그러느냐? 한 명의 작가가 성장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90년대에 데뷔했던 작가들은 어떠하냐?
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왔건 말건 활동을 합니다. 오프 뮤지엄 바깥에서. 자, 그리고 나서 90년대 후반에 대한공간이 생겼어요. 그럼 대한공간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그랬더니 쌈지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작가 고조 프로그램. A급 작가끼리 모여서 활동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해외에서 큐레이터들이 왔어요. 그럼 거기에 소개를 받아서 국제 비엔날레에 뜹니다. 그와 동시에 명성이 올라가죠. 그림도 조금씩 팔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름값이 올라가면 이제 상업갤러리 소속도 되고 아트선대센터 같은 데에서 나이가 들어서 작업이 좀 쌓이면 중간 회고전, 개인전을 열게 돼요. 그 다음번엔 이제 삼성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로덴갤러리, 지금은 플라토리로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개인전도 합니다. 이런 단계를 밟아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장 과정에서 후원가들이 붙습니다. 컬렉터들 가운데에서 집중적으로 내 작업을 사주는 동반 성장하는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컬렉터들도 과거에는 되게 제조업 회사의 사업가들이니까 돈이 충분하게 존재하죠. 그러면 컬렉션을 키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미술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들이 시장에 안 나와요. 영원히 미술관에 굳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이 한 작가의 작품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대형 수집가를 표본으로 삼아서 2세대, 3세대 수집가들이 붙어서 계속해서 이 작가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미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젊은 작가들이 창작을 하면 값이 뛰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시장에 불신이 발생을 하면 같이 성장해야 될 콜렉터들이 투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작가도 망하고 컬렉터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컬렉터도 계속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미술계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뉴욕 현대미술대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작가의 수는 한 줌에 불과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패션 잡지에 나기 위해서, 유명 인사가 되기 위해서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패션 잡지에 나와서 미술가들이 거들먹거리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21세기에 들어온 일이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어쨌든 21세기에 들어와서 미술시장의 거품과 함께 변화하게 되었고, 자, 이제 어쨌든 젊은 미술가들은 패션 잡지나 TV에서 보여주는 허망한 성공의 사례를 벤치마킹 삼으면서 나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꿈을 꾸지만 실제로는 어떠하냐? 사회에 나와서 대한공간이 조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공간으로 데뷔할 수도 없고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코र्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컨템포러리 아트의 기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이 90년대 일이기 때문에 다 주요 인사들은 또 386 세대예요. 자, 그러면 그 세대의 큐레이터, 평론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동시대 자기 연대의 작가들을 챙기게 되죠. 그 아래 세대의 작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 세대의 큐레이터가 있어야 동반 성장을 합니다. 후원가와 마찬가지, 후원가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듯이. 그런데 큐레이터와 평론가가 아래 세대에는 초토화, 전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원히 또 아래 세대는 386 세대가 지배한 현대 미술계의 하부 구조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위 주체화된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미술계의 상황도 비스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시장은 이렇게 커졌어요. 전 세계 미술의 상황, 시장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방만하게 전 세계의 뮤지엄이 끝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시를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한때는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전시를 기획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큐레이터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형 큐레이터, 제트 큐레이터들을 제트족이라고 불렀지만 이젠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이 많은 전시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한눈에 조망할 수 없으면 어때요? 그건 더 이상 미술계가 아닌 거예요. 한눈에 조망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같이 새로운 종류의 비가시성이 발생한 현대 미술계에서 젊은 작가가 등장을 해서 스타로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혁신을 이루고 투쟁을 통해서 다음번 세대의 새로운 신주류로 떠오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미술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 젊은 작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망해야 되는가? 이 작가 그만둬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21세기에 위치해서 미래를 상실하고 과거도 상실했다고 하면 20세기 우리와 함께 죽지 않고 살아서 활동하는 말도 안 되는 죽었지만 죽지 않은 20세기 얘네와 지금 우리의 활동을 차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조성의 창작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탈출구가 가능합니다. 즉 참조성의 태그를 통해서 과거의 요소들을 재활용해서 전유해서 내가 활용을 하되 과거의 포스트 모던 세대는 전유를 통해서 기존 전 세대를 공격하는 데 이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 세대를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나의 공간, 오늘의 21세기의 젊은 주체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론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새로운 상황 이제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끝난 상황에서의 오늘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프랑스의 이제 큐레이터이자 평론가인 니콜라 브리오는 이것을 얼터 모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터라고 하는 건 ALTER 변형된, 시프트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문제의식과 함께 등장을 했던 컨템포러리의 시간이 끝나고 세상이 평평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회 돌아가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전히 모더니즘의 양상이 있다. 근데 각 지역마다 다른데 변형된 모더니즘이 존재하니까 이것을 우리 시대의 특징을 얼터 모던이라고 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예요. 물론 아직 이제 미술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터 모던이라는 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미술계가 앞으로 어떻게 망해가면서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지표, 인덱스가 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몇 명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작가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 살아있는 작가를 제가 골랐지만 한 명은 죽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가예요. 미셸 마예루스라고 하는 작가이고요. 이 작가는 67년생인데 2002년도에 고향에 잠깐 돌아가서 이제 뭐 가족 만나려고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가 뚝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룩셈부르크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는 작업은 이제 대중문화에서 차용한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뒤섞어서 해수 파이프를 만들어갖고 이제 엑스게임 한참 유행을 할 때 이제 뭐 자전거도 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작가가 룩셈부르크 사람이지만 이제 한참 젊어서 새로 일투가가 나타날 때 캘리포니아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엑스게임이 상업화돼서 주류로 떠오르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일부로서 자기 작업을 회화 작업을 펼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 제목은 뭐 만약 우리가 죽었다면 그런 예지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시간 개념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던 포스트 모던 페인팅의 방법론을 재활용을 해서 장식으로 전치시켜 놓은 케이스인데 이 작가의 방법론은 뭔가 하면 대중문화의 요소들을 차용을 해서 그것을 매시업하는 거예요. 음악 용어잖아요. 원래 매시업이라는 거. 매시업은 기존에 존재하는 음원들을 뒤섞어서 내가 새로 만든 건 하나도 없지만 잘 섞어서 이 A 음원과 B 음원이 부닥쳐서 새로운 C라고 하는 의미가 발생하게 만드는 게 매시업이죠. DJ 골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왕이었잖아요. 자, 그거를 미술에 적용한 첫 번째 작가가 미셸 마예루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 작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가는 미스터라고 하는 작가이고 일본 작가입니다. 69년생이고 카이카이 키키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나카시의 도제 출신의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오타쿠입니다. 자, 오타쿠들의 방법론이 이제 현대 미술계에 꽤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창조적 이런 창작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 탈출구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타쿠들한테 배울 게 있는데 키워드가 되는 건 모의 의인화예요. 모에라고 하는 건 싹 맹자를 일본말로 읽는 게 모에입니다. 사실 오타쿠들이 이제 미소녀 캐릭터들을 보고 마음에 들 때 모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뭔가 느껴져 뭐 이런 말이지만 모의 의인화는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적 페티시에서 이제 벗어난 의미가 있는데 모의 의인화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게 뭐가 있나 하면 이제 아키하바라가 오타쿠의 전당이잖아요. 그 아키하바라 인근에 바로 전차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차, 그러니까 기차 철덕이라고 하죠. 철덕들하고 기존 오타쿠들, 망가, 애니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시스테매틱하게 완결된 서사 체계에 매료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조카나 꼬맹이를 뭐 이렇게 데리고서 만약에 지하철을 탔는데, 얘가 한 번 지하철 탔는데 3호선 노선을 다 외웠다. 그럼 엄마 아빠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애가 천재구나. 아니에요. 오타쿠인 거죠. 뇌가 시스테매틱한 거에 딱 빠져버리는 완전된 서사 체계에 쾌감을 느끼는 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매뉴얼 다 이렇게 보고서 저 멀리에 있는 자동차 리어 램프만 보고도 소나타 뭐 2008년형이네 뭐 이러고 맞추는 애들 있죠. 그런데 다 뇌가 오타쿠의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세계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기차를 노선들을 의인화해서 미소녀로 만드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1호선이다. 그러면 1호선은 소녀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치마 색깔은 그 약간 더러운 청색이야겠죠. 자, 1호선 촌스러워야 되니까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이 좋겠고, 치마는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플레어 스커트, 뭐 무릎 정도 되게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발도 로퍼 정도가 좋겠죠. 까만색. 그리고 이제 애가 이렇게 약간 츤데레 성격으로 목도하는 거기에 딱 어울릴 겁니다. 3호선은 어떻겠습니까? 오렌지에 짧은 치마에 뭔가 좀 약간 육덕도 더 있고 머리는 길고, 그래서 단발머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짝퉁 핸드백을 들고 있으면 딱 어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캐릭터를 갖고 다시 2차 창작을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거죠. 원래 만화 오타쿠들이나 후조씨는 여자 오타쿠예요. 부녀자인데 서백부자를 쓴 게 부녀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기존 서사가 있고 영화를 만약에 봤다. 여기에 남자 주인공들끼리 엮어서 새로운 슬래시, BL물을 만드는 게 후조씨들이 하는 거예요. 2차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자 오타쿠들이 만든 방법론 가운데 특이한 것이 사람이 아닌데 정보에 불과한데 그것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만들고 그걸 통해서 2차 창작을 하는 게 모의 의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 미술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미소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스킨이죠. 스킨. 우리가 정면, 인간이 데이터를 볼 때 그것을 의인화해서 이해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성격도 분명히 드러나고. 그게 스킨이에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존재하는 건 뭡니까? 정보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과거가 전통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되면 어때요? 그걸 데이터베이스죠. 현재, 오늘날의 역사관념이 그렇습니다. 시간관념이 그래요. 미래와 과거 어떤 서로 정반합적인 관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의 요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호출해서 갱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오타쿠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타쿠의 방법론은 우리에게 대중문화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재활용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미술계에 처음으로 잘 갖고 들어온 게 미스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딸기 목소리라고 해서 딸기가 자기가 만든 캐릭터이고 그 딸기의 세계를 이루는 요소들이 저 커다란 머리 안에가 집이에요. 그 안에 집이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건 쾌청한 10월의 하늘이래요. 그야말로 쾌청한 10월의 하늘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것을 소녀 캐릭터로 의인화해서 만든 모의 의인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미스터는 원래 뭘로 유명했나 하면 무라카미 다카시, 지금 플라토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잖아요. 무라카미 다카시가 원래는 오타쿠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의인화하는 방법론을 몰랐어요. 근데 그건 처음으로 가르쳐준 도제가 오타쿠였고, 미스터였고, 미스터가 무라카미 다카시 밑에서 명작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히로뽕이라든가, 여러분들 유명한 여성 캐릭터, 이번에도 전시가 됐습니다만 고고짱이라고 하죠. 의인화를 통해서 만든 미소녀 캐릭터도 만들었고, 또 그리고 히로뽕이라고 하는 좀 뭐랄까요, 약간 이 작품 이미지가 좀 세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뜹니다. 무라카미 다카시 히로뽕 하면 뜹니다. 그걸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미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작가는 줄리 모레투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70년생이에요. 에티오피아 태생의 미국 사람입니다. 레즈비언 작가인데요. 딱 보면 미남이에요. 여자지만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예요. 오바마도 우리가 농담할 때 어떻습니까? 문인은 흑인인데 마음은 백인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 덕분에 대통령 됐다고. 우리 줄리 모레투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흑백 혼혈이에요. 외모는 완전히 흑인 같지만.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종적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도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작을 벌이는데 방법론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 추상회화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작가는 자신만의 인력적 방법론으로 돌파구를 만들었어요. 그림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 벽만 해요. 되게 벽 사이즈, 벽화 규모로 작업을 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스타디아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만드는 건가 하면 특정한 장소를 정해요. 그러면 저거는 스테디움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88 올림픽 스테디움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사진을 찍어요. 리서치도 합니다.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 벌어졌던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 사진 자료를 다 모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걸 이제 실물 투영기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통해서 벽면 캔버스에다가 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이미지 말고 동적 에너지를 보여주는 기하학적 패턴과 직선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계속 축적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도 보면 만국기 보이고 뭔가 스테디움 보이고 바람이 휘날리는 어떠한 꽃가루 같은 것도 보이고 뭔가 함성 소리 같은 것도 느껴지죠. 그러면 어때요? 추상이죠. 새로운 구상적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해서 장소를 리서치해서 얻은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회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가에게는 뭔가 새로운 방법론,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퇴락해가고 있는 산업 지역이나 디트로이트의 산업 지역이나 흑인 계통 공동체 이런 것을 탐구해서 그림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줄리 모레트는 미국 미술계에서 회화로는 젊은 작가 가운데 1등에 위치해 있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 작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가는 조각으로 탈출을 만든 작가예요. 90년대에 설치 기술이 유행했기 때문에 조각이 다 망했습니다. 오늘날 동상 만들고 이런 작가 본 적 없으시잖아요. 조각의 문법은 부흥기였습니다. 회화 종류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종류의 소위 회화적 회화, 페인터리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전했지만 조각 동네는 딱 끊겼어요. 조각으로 성공한 예술가들은 굉장히 독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좌담을 했습니다만 한국에도 정서영 작가라든가 독특한 방법론을 만든 권호성 작가라든가 몇 명의 외적 사례를 빼놓으면 조각이라고 하는 문법을 이용해서 생존한 케이스는 찾기 어려운데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작가 이름은 데이빗 올트메이드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이제 자신만의 판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의 캐릭터와 지금 보시는 저 작업은 거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거인의 몸에서 수정이나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부조리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 이런 시리즈로 이제 여러 작업들을 만들어서 이름을 얻었는데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작업입니다. 무제라고 하는 저 작업인데 어떤 건가 하면 한동안 이제 줄리 모레트와 같은 추상 회화들이 나왔죠. 그럼 어때요? 그 하나의 화면 안에서 하나의 조형 요소가 있고 그에 반응을 해서 다른 요소들이 붙어가면서 하나의 화면 안에서의 조형적 자연 질서랄까요? 자연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것을 입체로 만들면 어떠할까라고 해서 작업을 만든 게 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조형 요소가 있고 그에 부딪히는 새로운 에너지와 프로토콜이 존재하면 그 다음번 단계로 계속해서 레이어가 겹치면서 다음번 조형이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전개될까? 그것을 투명한 조각으로 레이어를 축적시켜서 하나의 3D 공간을 만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종류의 조각을 만든 게 데이빗 올트메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작가는 캐나다 사람이고 74년생입니다. 다음번 작가 보겠습니다. 이 작가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이 작가는 디트로이트 출신의 유태인 작가예요. 엄마가 미술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미술교사였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유화를 갖고 놀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회화 작가가 안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수채화만 가르치고 유화를 안 다루게 하는 거가 문제예요. 유화에 익숙해지려면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 물감 변태가 됩니다. 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물감이 떡지고 번지고 퍼지고 하는 걸 적당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걸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손이 굳어서 안 됩니다. 이미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근데 이 작가는 지하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화구를 갖고 물감을 갖고 놀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걸로는 잘 안 느꼈지만 실물을 보면 그 물감의 떡짐과 번짐과 농도가 정말 아름답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작가는 굉장히 회화, 환쟁이 특유의 말도 안 되는 판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새로운 일가를 이뤘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프랭크 시리즈인데요. 지금 저 작품 제목이 이제 바위 위에 프랭크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세상에 핵폭탄이 다 빵 터져 다 죽었어요. 한 명 남았습니다. 프랭크.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저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화 작가는 전지전능한 존재, 자기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프랭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거울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못하는 힘을 통해서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쟤는 어떠한 종류의 인간이 될 것인가를 탐구하는 시리즈가 프랭크 시리즈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옷도 안 입고 넓어서 누워갖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걸로 계속해서 바보 같은 남자 프랭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연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일종의 회화적 리얼리티 쇼죠. 하지만 회화 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건 그 다음번에 나온 연작인데 저건 좀비 연작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좀비 바이러스가 번져서 사람들에서 뜯어먹게 되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좀비 영화에서도 나무 뜯어먹을 거면 지팔 뜯어먹지. 좀비들이 지팔은 안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저거죠. 자기 가슴을 파먹는 남자. 근데 이제 이번 이 시리즈부터는 뭐냐? 기존에 존재하는 회화, 역사적 화풍을 재정의해서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누구 그림을 화풍을 닮았습니까? 피카소 닮았죠? 네, 그래서 과거에 존재하는 양식을 조금씩 유의하면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 나가는 작가가 데이나 슈츠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작가는 76년생이고요. 네, 유태인 작가들은 활동을 하면 유택의 자본가들이나 큐레이터나 평론가들이 빡빡 밀어주는데 이 작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위치, 유리한 포즈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작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작가는 봉이 김선달이에요. 이름은 티노 세갈이고요. 영국령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계 영국 도민인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피, 이제 독일피 섞인 케이스이고 76년생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사진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퍼포먼스입니다. 원래는 사진이 찍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이 작가는 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 모든 이면에 반대하기 때문에 도로도 만들지 않고 비행기도 안 탑니다. 이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반대하기 때문에 베를린에 살면서 만약에 일본에 전시가 있다 그러면 기차하고 배만 타고 와요. 한국에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기차하고 배만 타고 와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뺨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젊었을 때 좀 귀여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고생을 해서 약간 추남으로 변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면 이게 저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작가는 그 순간의 움직임 자체를 조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저거를 보러 가면 이때 이게 이제 구겐하임 갤러리에서 열렸던 뮤지엄에서 열렸던 회고전이었는데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미술품으로 보이는 걸 미술관에서 다 치웠어요. 그래서 사실 관람객이 많이 왔는데 상당수 관람객은 미술 보러 온 게 아니라 건물 보러 왔습니다. 건축 전공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남녀 젊은 애들이 바닷가에서 부르면서 키스를 하고 있어요. 구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볼 게 없으니까. 가까이 가면 잠깐 멈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남자가 먼저 말하면 여자가 먼저 말할 때도 있어요. 순서에 따라 바꿔서 하는데요. 키노세갈 작가 이름 말하면 남자가 키스 작품 제목 말이죠. 그럼 다시 여자가 그래서 2002년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불러요. 자, 사람들이 계속 봤습니다. 이게 뭐지? 자, 이게 뭔가? 20세기의 남녀의 키스 장면을 다룬 조각과 회화 작업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본인이 리스트업을 만들고 그 포즈를 저 무용가들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무용가라고 안 해요. 퍼포머라고도 안 해요. 쟤네를 인터프리터, 해석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걸 뭘로 제시하느냐? 조각이라고는 아니에요. 조각적 상황이긴 한데 저걸 constructed situation 혹은 staged situation 라는 연출된 상황이라고 제시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유행했던 상황주의를 재활용했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셈이에요. 근데 저게 조각이기 때문에 에디션이 있어요. 퍼포먼스인데. 에디션은 5점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쟤네 팔아요. 작품 가격이 $70,000 정도 합니다. 어떻게 파느냐?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 지시를 줄 때에도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서 지시하지 않습니다. 저 퍼포머들한테, 인터프리터들한테 말로만 해요.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현, 잉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말로 적으면 지시문이 되기 때문에 개념 미술의 전통과 똑같은 게 돼요. 그럼 개념 미술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과거에 20세기에 존재했던 개념 미술하고. 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예술을 육체, 사람의 생물학적 인터페이스만 갖고 하는 겁니다.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작가예요. 여기 사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공증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 작업 내용을 말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작업처럼 판매되고 그걸 통해서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냐? 미술제도, 현재 미술시장을 풍자, 비판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겐하임에서 회고전을 열었지만 도록도 나오질 않고 전시할 때에도 이렇게 딱 한 장짜리 PDF 날라올 뿐이지 거기에 뭐 작가의 사진 이미지나 공연 이미지, 뭐 작품 이미지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작가는 미술을 다시 가장 본원적인 차원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는 그런 공이 있는 뭔가 공이 김선달 사기꾼 작가가 되겠는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올해 황금사자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 테이트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 터너 미술상의 최종 후보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요즘은 조금 더 공공미술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법론 차원에서 볼 때는 가장 특기할 만한 작가, 저 작가가 앞으로 망하는지 아니면 계속 잘 나가는지 한번 두고 보실 만한 분 작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몰래 찍은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작가는 나이가 더 어립니다. 토바 아우바흐라고 하고 미국인입니다. 81년생이에요. 자, 이 작가는 프린터를 통해서 회화를 만드는 작가예요. 프린팅이나 아니면 이제 스프레이를 통해서 만들거나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동네에 존재했던 방법론을 현대 미술로 끌어들여서 회화의 경지를 넓히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회화 작업은 아니고 어떤 건가 하면 이 작가는 두 개의 상반된 매트릭스, 하나의 정보체계와 하나의 정보체계가 상관이 없는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게 이 작가의 특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포토샵 열면 거기에 색 입체가 있죠. 그 색 입체라고 하는 건 먼셀의 색 입체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3D로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정말 큐브 형태로서의 덩어리로서의 색 입체는 지구에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작가는 어떻게 했느냐?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하나를 따로 프린트한 거죠. 그리고 제책 장인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렇게 두꺼운 특수 책을 묶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을 묶으면 원래 재단기로 쳐야 되잖아요. 치면 어때요? 옆에 색깔이 날아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다 일일이 손으로 스프레이 페인팅을 해서 메워낸 겁니다. 그래서 색 입체를 세 권을 만드는데 세 권이 0점, 그러니까 화이트 포인트, 그러니까 백색이 존재하고 이렇게 색깔이 넘어가잖아요. 0점이 들어가는 위치가 책에 입방체가 있으면 왼쪽 위에 들어갔다가 다른 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있는 작업이 RGB 색채 공간 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 입체를 책처럼 펼쳐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새로운 조각 작품을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 보여주세요. 자, 이 작가들은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분이 최성민 씨, 지금 팔보잔치 2013 총감독이고요. 오른쪽이 그의 부인이자 작가인 최슬기 씨, 그리고 그 옆에가 박민아 작가,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개념 미술적인 작업을 하는 한국의 오타쿠 작가인 사사예요. 원래 슬기와 민 왼쪽에 두 분이 부부로서 협업을 하고 미나와 사사가 또 협업을 합니다. 근데 다시 넷이 모여서 SM이라고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작가 요거는 사실 비엔날레나 뭐 이럴 때 실험적인 작업만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에너지라는 거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때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작가들은 어떤 작업을 벌일 때 4명 가운데 1명의 방법론을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협업이라고 하면 만장일치를 하잖아요. 이 작가들은 아니에요. 이 결정은 얘한테 넘기고 이 결정은 얘한테 넘기고 해서 서로 아웃소싱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피처링 개념을 갖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원래 피처링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음악할 때 유명한 사람이 안 유명한 의 앨범에서 옛날 비닐 앨범에서 뭐 A면의 맨 마지막이나 B면의 첫 번째 곡을 피처링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시나 이스턴의 노래를 프린스가 피처링 했다고 하면
프린스의 특유의 펑키한 사운드가 딱 나오니까 아 이건 프린스구나. 하지만 노래는 시나이스턴이 불렀으니까 아 시나이스턴을 프린스가 피처링했구나라고 알았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이고 그 다음 번은 어때요? 만약에 미시 엘리엇하고 마돈나 예를 들면 둘이 피처링하면 어떻게 적어요? FEAT 점이라고 적죠. 그럼 누가 누굴 피처링했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트랙을 들으면 미시 엘리엇 특유의 성격과 마돈나 특유의 성격이 탁 드러난 합성 상품의 음악이 나오는 게 피처링이죠. 그걸 이제 미술계에 처음으로 들고 들어온 작가가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사란 작가예요. 자 그런 방법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뭔가 하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광주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모든 휴게소에 들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기능성 음료를 다 사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수증까지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정확한 제품명, 성분, 기타 등등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다 제대로 구매해서 정리한 겁니다. 뭐 순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는 가격순, 하나는 용량순, 하나는 인기도순, 하나가 뭐더라? 이름순인가? 하여튼 네 번이 반복되고요. 저 까만 액체, 저 자에 들어있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저 두 개가 이 모든 음료를 합친 거예요. 생각보다 색깔이 까만 이유는 우리나라에 워낙 인삼 음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저기 앞에 쫙 앰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전시를 보러 온 관객들에게 앰플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나눠줄 때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에 서명을 해야 되냐면 먹고 죽어도 책임 안 진다는 신체 포기 각서에다 서명을 해야만 저거 공짜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팜플렛 이 모든 제품들을 담고 있는 팜플렛이 있고 그림에 잘렸습니다만 저 오른쪽에는 전광판이 있어요. 그 전광판에서는 저 모든 음료들의 카피가 있죠. 뭐 사랑과 젊음을 그대에게 뭐 이런 식의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음과 활력을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음료의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 이겁니다. 저분들은 입도 안 됐지만 저는 여러 번 먹었습니다. 저는 평론가니까 글을 써야 되잖아요. 맛이 아주 괴상합니다. 약간 와인처럼 풀바디예요. 일단 인삼 맛이 확 들어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알로에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뭉글뭉글한 기분 나쁜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잡다한 맛들이 있지만 의외로 끝까지 향들이 쫙 붙어 있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향이 레드불이에요. 네, 되게 신기하죠. 네. 끝까지 경합을 하는 게 비타민 음료의 비타민 그 향하고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비타민 알약도 먹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막 냄새 올라오는 날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그래도 레드불입니다. 어쨌든 먹으면 힘은 나요.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시험을 하는 작가들이 S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의 작업들은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이 작가들은 앞으로 잘 될 작가를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변화하는 미술계에서 각각의 독자적인 의지와 방법론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주요 작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지표생물 삼아서 보시면 왜 수질도 보려면 강도래가 있으면 7수고 뭐 잉어가 살면 똥물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시면 이제 미술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론을 어떻게 구사하는가를 보면 미술계에서 이런 방법론을 둘러싼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고 평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표생물로 제가 꼽아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미술계 상황은 좋지 않다. 시간들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 변화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예술을 갱신해야 되는데 예술을 갱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시대의 미술과 우리 시대의 미술을 구분짓는 일이다. 구분짓기 위해서는 태그를 달아야 되는데 역시 중요한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오타쿠나 대중음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과거의 것과 나와의 차이를 분절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어려운 내용의 질문을 하는. 자, 그럼 같이 강의를 해주신 임근준 선생님께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